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환자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 2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 한 가지 원리를 잘 몰라서 암이 잘 생기고 재발하게 되는데요. 이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암의 치명적인 급소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어,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대로 생활하니까 암이 재발되고 어, 암에 걸리는 것인데요. 그 암의 치명적인 급소는 다름 아닌 그 포도당 대사입니다. 그래서 암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포도당을 몸속에서 대사가 안 돌아가게 끊어버리면은 암세포는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소스가 바로 포도당 탄수화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을 예방하고 암을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대사 시스템을 포도당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 그 시스템에서 대사 시스템에서 지방을 이용하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잘 알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지 그 방법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것들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이제 몸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해졌으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잘 드시고 살을 찌우는데 결국에는 살을 찌우다 보면은 이 포도당 대사를 활성화되고 포도당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새롭게 더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대사를 막아주는 암세포의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했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책을 또 읽어보면서, 새롭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암 환자라든가, 혈관 질환, 치매,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안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은 건강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에스키모인들은 암이 없다. 암 환자라든가 이런 그런 만성 질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옥수수의 습격 뭐 요런 다큐멘터리가 SBS 다큐멘터리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옥수수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또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 이제 그런 내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그 성인병, 만성 질환이 없고 암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스키모인들이 암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안 먹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밭에서 탄수화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동물성 그런 식품만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에스키모인들은 뭐 거의 지방 대사로만 에너지가 돌아가는 그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낮게 유지됐을 것이고요. 뭐 케톤을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인슐린 같이 이제 암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성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스키모인들에게 암이 안 생겼던 거지 오메가3를 많이 먹어가지고
안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이 암이나 그런 만성 질환이 안 걸리는 것이지 오메가3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조금 참고하고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포별로 이제 에너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도당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불완전하게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뺏어가는 그런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도 사용을 하지만 지방, 케톤을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세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포도당은 암세포가 뺏어가니까 포도당보다는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쓰게끔 그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마치 에스키모인들처럼 그렇게 탄수화물 거의 안 먹는 그런 극단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고장이 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에서 회피되는 원인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 세포 안쪽에 있는 것을 안쪽 그것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질에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당 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지방을 케톤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어, 세포 소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 소스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제 세포질에서 어떤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정상세포는 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어서 지방을 에너지를 못 쓰니까 암세포를 굶기고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제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이클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 이러한 몸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 치료 후에도 이런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만들면은 암을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탄수화물을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소개드린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저탄수화물 시기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슈퍼 저탄수화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세 끼를 거의 저탄수로 먹고요. 그래서 하루에 총 탄수화물 섭취는 30에서 60g 정도 먹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두 끼를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고 한 끼 정도만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데 밥 반 공기 정도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 60에서 한 100g 정도, 한 30에서 한 40g 정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니 저탄수화물 시기는 한 끼만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고 두 끼는 이제 탄수화물 시기를 하는데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한 100에서 140g 정도 탄수화물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만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에 저탄수화물 시기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면은 책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얘기는 못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요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를 이 치매를 막는 식사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 채널에 이 치매 5편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핵심은 탄수화물을 얼마까지 줄이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만 하면은 암세포를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겠지만 완벽하게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암세포를 억제하고 재발을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알고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제는 할 수 있지만 박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기능의학적인 보조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세포를 줄이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역사를 빅 히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면은 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지구 나이는 뭐 45억 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45억 년입니다. 5억 년. 요 정도 되는데 아주 긴 45억 년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생물이 진화를 거쳐서 우리 인류 그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죠. 그때 이때 직립보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냥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략 한 150에서 200만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주로 사냥 위주의 어, 어,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살았던 것이고요. 이렇게 사냥을 해서 육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출현을 했는데 약간 142만 년 전 불을 발견을 했고요. 이 불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화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육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에너지를 좀 더 잘 소화를 시키고 해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 것도 줄이고 흡수율도 상당히 올라가서 또 인간의 뇌가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불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 불을 이용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또 진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식을 이렇게 화식과 육식을 하면서 이제 유인원에서 이제 인간으로 진화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이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대로 현대에 오면은 똑같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우리랑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남부에서 이제 출현을 해서 우리 이제 조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만 년 전에 이제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이제 생기고 신석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이 활성화된 거는 불과 이제 4천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천 년 전에 농업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이제 당질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일어난 이게 정제 탄수화물이 출현을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불과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80년 뭐 중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는 4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나머지 거의 400만 년 동안은 거의 탄수화물을 충족하게 먹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서 우리 몸이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도 그 만성 질환의 하나로서 결국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런 빅 히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편에 이제 에스키모인처럼 탄수화물을 여전히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만성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 그 이제 인류의 그 혈당 상태를 보면은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그리고 식후 혈당도 한 110에서 120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정도, 그리고 식후 혈당은 한 140 정도가 됐을 거고, 인슐린이 2배 정도 늘어났을 거다. 그런데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이제 등장한 이후에 식후 혈당이 160에서 170, 인슐린 분비가 대폭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런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식이가 풍족해지면서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불과 이게 한 40년밖에 안 된 거고 그 40년밖에 안 된 시간 동안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고 그럴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생기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가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당질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비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서 당뇨라든가 암, 치매,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50에서 10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슐린이 점점 많이 분비되고 탄수화물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다른 원인 때문에도 암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원인이 당질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당뇨인데 혈당을 확 낮추겠다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에도 어떤 병원에서는 약으로 식이로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도 인슐린 펌프 같은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저는 혈당 조절 방법이 바로 인슐린 주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슐린 주사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 주사도 많이 맞으면서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게 바로 인슐린 치료 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를 보고 에스키모인들을 보면서도 이제 하루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단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2 식사법인데 닥터 까막눈 원장님이 소개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저녁 한 6시나 7시 사이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식사를 2시 정도에 하게 되면은 약 20시간 정도, 20시간 정도 이제 공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복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 포식도 일어나고 몸의 염증 반응도 해결이 되고 암세포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2, 즉 12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12시간 동안 먹고 12시간 공복을 하고 두 끼를 안 먹는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공복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20시간 공복 아침만 안 먹으면 되니까요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 단식 FMD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략 이제 5일간만 하는 겁니다. 요거는 5일간 하는 거고 5일 동안 800kcal 이하로 먹는 거고요. 그리고 16대 8로 해서 16시간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요 식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짧고 굵게 하는 방법이고 제가 전에 했을 때는 4.2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영상에 요 영상이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썸네일로 된 영상이 있으니까 단식 모방 다이어트도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암세포를 이제 암 재발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 영상 안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그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이제 5.6 이상으로 높은 경우 식후 혈당이 140 이상,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그리고 중성지방이 150 또는 10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많이 분비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호마 IR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뭐 필요하면은 주기적으로 탄수화물 혈당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는 24시간 혈당 2주 동안 하는 24시간 혈당 연속 측정 검사 방법을 한 번씩 해가지고 나의 혈당 그래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루 중에 최고 혈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 혈당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속 혈당 모니터링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는 거는 저는 뱃살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배꼽 옆에 뱃살을 많이 집었을 때 이게 아랫배가 볼록 나와 있다면은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고 지나치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 포도당이 이렇게 지방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니까요. 뭐 오히려 피 검사보다도 이렇게 피하 지방을 이렇게 잡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금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9.2kg인데 근육이 19.5kg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 지방이 24.2kg로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장 지방이 3.5kg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바디나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의 그 체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금방 확인해 보면은 그동안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질 탄수화물을 이거를 줄이고 이제 무엇을 먹을까? 뭐 남은 것은 이제 지방밖에 없습니다.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지방이고요. 단백질이 조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은 지방하고 약간의 단백질, 그것을 늘려야지 예, 저탄수화물 식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방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지방 섭취가 늘어날수록 수명이 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꺾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대략 이제 125g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5g까지는 수명이 잘 늘어난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어, 근데 공급량이 125g이기 때문에 실제로 섭취량은 한 75에서 100g 정도가 가장 수명이 높은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식단을 잘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단 조절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략적인 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시고요. 대략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 올리브 오일을 한 20에서 30cc 정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잎채소, 특히 십자가 잎채소, 그거를 한 200g 정도 준비를 해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제 소금을 조금 섞어서 찍어서 많이 먹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하고 잎채소를 충분히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데, 이제 두부나 낫또, 뭐 삶은 고기, 삶은 계란, 멸치, 장조림 등등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탄수화물을 약간 먹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 뭐 밥을 소량을 먹거나 아예 운동할 계획이 없다면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식사요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 공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복감. 예, 어설프게 이게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감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인데, 공복감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충분한 그 지방과 약간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배의 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될 수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육류 섭취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복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하셔야지
그냥 잎채소, 이런 채식 위주의 잎채소만 많이 먹게 되면은 허기가 지고 기운이 없고 힘들어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복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고, 또 배가 고프다면은 이제 삶은 계란 같은 거를 좀 먹어가지고 공복감을 또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겠다,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은 이제 바로 걷기를 한다든가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서 탄수화물을 태울 수 있다면은 약간의 탄수화물을 조금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할 때 아까 지방하고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급원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수산물 같이 뭐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장어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수산물 쪽을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이 중금속 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산물 섭취는 좀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요. 축산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뭐 어떤 방부제라든가 이런 그 호르몬제 이런 것들, 살충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복지 항생제 사용이 덜한 그런 적절한 육류를 구입을 해서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굽거나 튀기면은 당독소도 형성이 되고 혹시라도 그 축산물에 남아있는 항생제라든가 그런 호르몬제,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육류를 구입해서 삶아서 최대한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을, 해로운 환경 독소들을 배출시켜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산물보다는 축산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조리 방법을 적절하게 해서 그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